석유 부족할 일 없는 사우디가 왜 미국 아닌 한국 무기를 40조 원어치나 샀을까? 2022년 11월 중동 최강국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죠. 사우디는 우리 무기 체계에 이미 익숙해져 있다. 굳이 한국으로 갈 이유가 없다. 프랑스 무기업계 임원도 비슷했습니다. 한국 방산,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신생 업체들 아닌가? 우리 라파엘 전투기로도 충분한데. 하지만 20시간도 안 되는 짧은 방한 기간 동안 일어난 일은 왕세자가 직접 요청했습니다. 한국 무기 직접 보고 싶다. 그리고 현장에서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본 순간 수행원이 속삭였죠. 왕세자님,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 후 일어난 일은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저는 2022년 11월 17일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중동 담당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긴급 상황 보고가 들어왔어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발리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한국으로 간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이상했거든요. 왜 하필 한국이죠? 상관이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경제협력과 네옴시티 프로젝트 논의라고 하는데 하필 왜 한국일까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우리의 핵심 중동 동맹국이죠. 1945년 루즈벨트 대통령과 압두라지즈 국왕의 만남 이후 80년 가까이 이어온 석유안보 동맹관계입니다. 우리는 사우디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공급해왔어요. F-15 전투기, 에미레이 전차,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사우디 군대의 주력 장비는 모두 미국산이었습니다. 그런 사우디가 왜 갑자기 한국에? 저는 사우디 동향을 면밀히 추적해왔던 분석관이었어요. 빈 살만 왕세자의 행보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그는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 탈석유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기 도입에서는 여전히 미국과 프랑스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한국 방산업체들이 뭐가 특별하다고? 네옴시티면 건설이나 인프라 분야 아닌가? 솔직히 저는 한국을 방산 강국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K9 자주포가 터키나 폴란드에 수출된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가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능이야 우리 M109 팰러딘이 훨씬 우수하다고 봤거든요. 그날 아침 더 놀라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왕세자가 한국에서 방산업체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사우디는 이미 우리 무기 시스템에 완전히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은 미국에서 훈련받았고 정비 시스템도 미국 규격이었어요. 갑자기 한국 무기로 바꾼다는 건 말이 안 됐죠. 혹시 협상용 카드 아닐까요? 우리한테 더 나은 조건을 받아내려는 동료 분석관이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우디가 중국이나 러시아를 언급하며 압박할 때 쓰던 전략과 비슷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이번에는 중국도 러시아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위협이 될 만한 무기를 가지고 있나? 저는 한국 방산업체들의 최신 동향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H그룹 디펜스, LX1, H로템. 아직 우리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내일 한국에서 벌어질 일이 미국 방산업계에 충격을 줄 거라는 거요. 왕세자가 한국 무기를 직접 보고 무엇을 느낄지도 전혀 예상 못했어요. 설마 사우디가 정말로 한국 무기를 도입하려는 건 아니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국에서는 이미 역사적인 순간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과연 무엇이 중동 최강국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2022년 11월 17일 오전 10시. 저는 펜타곤에서 한국 현지 정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의 회담이 시작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몇 시간 후, 회담 결과 브리핑이 전달됐습니다. 사우디는 중동 지역 최대 교역 파트너이자 경제와 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자입니다. 한국 측의 공식 발표 내용이었어요. 평범한 외교 수사였어요. 예상 범위 내였죠. 그런데 왕세자의 답변이 예상과 달랐다는 후속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에너지, 방산, 인프라 건설 등 세계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습니다. 방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전 정보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분야였거든요. 동료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아마 립서비스 아닐까요? 한국도 우리 동맹국이니까 예의상.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우디는 이미 우리 무기 시스템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으니까요. F-15SA 전투기 84대, 총 294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었죠. 에미레이에스 아브람스 전차 315대. 우리가 사우디에 직접 수출한 거였어요.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 시스템. 사우디 방공의 핵심이었습니다. 설마 이런 걸 포기하고 한국 무기로 바꾸려는 건 아니겠지? 그런데 오찬이 끝나갈 무렵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요청한 거예요. 한국의 방산 제품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통역을 통해 전해진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건 뭔가 다르다. 사우디 왕세자가 한국 무기를 직접 보고 싶다고? 지금까지 저희와 협의할 때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새로운 무기 도입을 검토할 때도 항상 미국 업체들 먼저 접촉했거든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저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했어요. 왕세자가 한국 방산업체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의 방문이 아닙니다. 상관도 당황했어요. 뭔가 우리가 놓친 게 있나? 사우디가 우리한테 불만이 있었나? 생각해보니 최근 몇 가지 마찰이 있었어요. 2018년 카슈쿠지 기자 사건 이후 미국 의회에서 사우디 무기 수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죠.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더 심해졌어요. 인권 문제로 압박을 가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사우디가 우리를 압박하려는 건가?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중국이나 러시아를 언급하며 위협할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왕세자의 표정이 진지했다는 현장 보고가 들어왔어요. 정말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후 2시,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급하게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H그룹 디펜스, LX1, H로템 등 주요 방산업체들이 긴급히 전시 준비에 나선다는 정보였습니다. 도대체 뭘 보여줄 작정이지? 저는 한국 무기들의 스펙을 다시 검토했어요. K9 자주포, 세계 시장 점유율 48%라고 하던데. K2 흑표 전차, 아직 실전 경험은 부족하지만 성능이 괜찮다는 평가였어요. 천궁2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어트의 경쟁 상대로 떠오르고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우위 아닌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자신 있었어요. 한국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사우디는 이미 우리 시스템에 완전히 통합되어 있었어요. 조종사들은 미국에서 훈련받았고 정비 시설도 미국 규격이었습니다. 갑자기 한국제로 바꾼다는 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드는 일이었어요. 왕세자가 설마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려고? 하지만 제가 놓친 게 있었어요. 빈살만 왕세자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우디 비전 2030을 주도하는 개혁가였죠. 탈석유 경제를 위해 과감한 변화를 추구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 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후 5시 마지막 보고가 들어왔어요. 내일 오전 왕세자가 한국 방산업체 전시장을 방문합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빈살만 왕세자는 정말로 대안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이 아닌 다른 파트너를. 내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하지만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내일 한국에서 벌어질 일이 전 세계 방산업계 지형을 바꿀 거라는 거요. 경기도 어느 방산업체 전시장. 저는 펜타곤에서 긴급히 수집된 현장 정보를 받아보고 있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 일행이 한국 방산업체들을 방문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정말로 간 거야? 솔직히 저는 왕세자가 마음을 바꿀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루 정도 지나면 일정상 어려워졌다며 취소할 거라고요. 하지만 왕세자는 정말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정보원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가 들어왔어요. 왕세자가 H그룹 디펜스 전시장에 도착했습니다. H그룹이 준비한 건 K9 자주포였어요. 세계 시장 점유율 48%라는 그 자주포 말이죠. 저는 K9의 스펙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최대 사거리 40km, 분당 최대 6발 사격, 자동탄 취급 장치. 나쁘지 않지만 우리 M109A7 팰러딘과 비교하면. 그런데 현장에서 일어난 일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왕세자가 K9을 보자마자 보인 반응부터가 달랐습니다. 이 자주포의 기동성은 어느 정도인가? H그룹 관계자가 답했어요.
47톤 중량의 1000마력 엔진을 탑재해 톤당 마력비가 21.3T입니다. 60% 경사면도 등반 가능하죠. 왕세자의 눈빛이 변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실제 사격을 볼 수 있나? 현장에서 급하게 사격 시연이 준비됐습니다. K9이 목표물을 향해 포문을 열었어요. 첫 발 발사 후 15초 만에 두 번째 사격 완료. 사격 후 즉시 진지 이동. 3분 내 완전히 새로운 위치로 이동 완료. 왕세자 옆에 있던 사우디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속삭였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왕세자님, 이 속도는 우리가 지금 쓰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사우디가 뭘 비교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들은 이미 우리의 M109A6 팰러딘을 운용하고 있었어요. 설마 K9이 팰러딘보다 나은 점이 있다는 건가? 두 번째 충격은 K2 전차 시연에서 터졌습니다. LX1이 준비한 K2 흑표 전차였어요. 56톤의 1500마력 엔진, 톤당 마력비 27.3W. 이 전차의 특별한 점은 뭔가? 왕세자의 질문에 담당자가 답했어요. 능동형 방어 시스템과 하이브리드 현수 장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산악지형에서의 기동성이 뛰어나죠. 그리고 실제 기동 시연이 시작됐어요. 험한 지형을 거침없이 돌파하는 모습, 급격한 방향 전환과 고속 기동, 정지 상태에서 즉시 정확한 사격. 왕세자가 수행원에게 뭔가 말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이 전차, 우리 에미레이와 어떤 차이가 있나? 수행원이 답했다고 해요. 왕세자님, 기동성 면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특히 우리 지형 특성을 고려하면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사우디가 에미레이 에이브람스 전차에 불만이 있었다는 건가? 315대나 도입해서 운용 중인 그 전차 말이에요.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천궁2 미사일 시연에서 왔습니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와 요격 고도는 사거리 40km, 고도 20km까지 요격 가능합니다. 특히 다중 목표 동시 요격이 강점이죠. 시연이 시작됐어요. 천궁2가 여러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요격하는 모습. 패트리어트와는 다른 방식의 요격 시스템. 왕세자가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보고였어요. 패트리어트와 비교해서 어떤 장점이 있나?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고 운용 유지비가 낮습니다. 또한 다층 방어 체계 구축이 용이하죠. 그 순간 왕세자가 한 말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찾던 게 바로 이런 거다. 수행원이 물었다고 해요. 왕세자님, 정말로 도입을 검토하시는 건가요? 왕세자의 답변. 한국 무기는 우리 필요에 정확히 맞는다. 가격도 합리적이고. 오후 3시 모든 시연이 끝난 후에 상황 보고가 들어왔어요. 왕세자가 수행단과 긴급 회의를 했다는 거였어요. 오늘 본 것들을 본국에 즉시 보고하라. 특히 K9, K2, 천궁2의 상세한 성능 데이터를 확보하라. 우리 기존 무기 체계와의 호환성도 검토해야 한다. 저는 상관에게 즉시 보고했어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왕세자가 한국 무기에 진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상관도 당황했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거지? 우리 무기보다 성능이 좋은 건 아닐 텐데. 하지만 저는 놓친 게 있었어요. 성능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사우디가 원하는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실전에서 검증된 믿을 만한 무기.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과 유연한 거래 조건. 한국이 제시한 건 바로 그런 패키지였던 거죠. 저녁 6시 마지막 보고가 들어왔어요. 왕세자가 한국 정부와 추가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는 걸. 빈살만 왕세자는 정말로 한국과 방산 협력을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이 아닌 다른 선택지를. 저는 펜타곤에서 긴급히 입수된 정보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왕세자가 수행단과 가진 비공개 회의 내용이 일부 유출됐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내용은 저희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 한국 무기들, 어떻게 생각하나? 왕세자가 수행단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이었대요. 사우디 국방부 차관이 답했다고 해요. 왕세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놀랐습니다. 어떤 점에서? K9 자주포의 경우 우리가 현재 쓰는 M109 팰러딘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우디가 미국 무기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가? 보고서를 더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계속 나왔어요. 특히 기동성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됩니다. 47톤의 1000마력이라는 건
산악지형에서의 운용성도 뛰어나고요.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왕세자가 또 물었다고 해요. K2 전차는 어떤가? 군 관계자가 답했어요. 에미레이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기동성에서는 확실히 앞섭니다. 톤당 마력이 27.3이면 우리 에미레이의 22에서 24보다 높죠. 험지 돌파 능력도 뛰어나고 특히 자세 제어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다음 대화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에미레이를 315대나 보유하고 있지 않나? 왕세자의 질문에 누군가 답했다고 해요. 왕세자님, 그게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인가? 미국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부품 하나, 탄약 하나도 미국 허가 없이는 어렵죠. 게다가 최근 의회에서 우리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몰랐던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우디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카슈크지 사건 이후 악화된 관계,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 압박, 의회의 무기 수출 제한 움직임, 이 모든 게 사우디로서는 부담이었던 거죠. 왕세자가 말했다고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한 거다. 한국은 어떤 조건을 제시했나? 수행원이 답했어요. 기술 이전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현지 생산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가격도 미국 무기의 70% 수준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마지막 말이 핵심이었어요. 정치적 조건을 달지 않는다. 미국은 항상 인권, 민주주의, 지역 안정 등의 이유로 무기 수출의 조건을 달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그런 조건 없이 순수하게 비즈니스로 접근했던 거예요. 오후 4시, 더욱 놀라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왕세자가 직접 한국 정부에 추가 협의를 요청했다는 거였어요. 천궁2 미사일 시스템을 더 자세히 보고 싶다. K9과 K2의 사우디 버전 개발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다. 현지 생산 라인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 저는 상관에게 즉시 보고했어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사우디가 정말로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요. 상관도 당황했어요. 도대체 뭐가 그들을 그렇게 매혹시킨 거지? 성능은 우리가 여전히 앞서는데. 하지만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성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가격, 경쟁력, 기술 이전 의지, 정치적 조건 없는 거래.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싶어하는 사우디의 욕구. 오후 6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왕세자가 수행단에게 한 말이 현지 정보원을 통해 전해졌어요. 우리는 더 이상 한 나라에만 의존할 수 없다. 다양한 파트너를 확보해야 한다. 한국은 그런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는 걸. 사우디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걸. 미국 중심의 안보 체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라는 걸. 저녁 8시 마지막 보고가 들어왔어요. 사우디 측이 한국 정부에 공식 제안서를 요청했습니다. K9, K2, 천궁2를 패키지로 한 제안서를요. 예상 규모는 수백억 달러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었어요. 기술은 있지만 경험이 부족한 신참 업체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틀렸어요. 한국은 사우디가 원하는 걸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첨단 기술, 합리적 가격, 유연한 거래 조건, 그리고 정치적 부담 없는 파트너십. 미국이 제공할 수 없었던 것들을. 그날 밤, 저는 긴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중동 시장에서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어요. 사우디와의 계약이 성사되면 다른 중동 국가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이 파급 효과는 어디까지 갈까요? 저는 긴급 소집된 중동 태스크포스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사우디가 정말로 한국 무기를 도입하려는 모양입니다. 중동 담당 부차관보가 말했어요. 예상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수백억 달러 규모로 추정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는 준비해온 분석 자료를 펼쳤어요. 먼저 직접적인 매출 손실이 있습니다. 사우디는 우리의 세 번째로 큰 무기 수입국이거든요.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거래 규모죠. 하지만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더 심각한 건 파급 효과입니다. 사우디가 움직이면 다른 중동 국가들도 따라할 가능성이 높아요. UAE,
카타르, 오만. 이들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부차관보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도대체 뭐가 그들을 그렇게 매혹시킨 거지? 한국 무기가 우리보다 성능이 좋은 건 아니잖아. 저는 지난 며칠간 분석한 내용을 설명했어요. 성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건 우리가 줄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첫째, 정치적 조건 없는 거래입니다. 우리는 항상 인권, 민주주의, 지역 안정을 조건으로 달죠. 하지만 한국은 그런 조건 없이 순수하게 비즈니스로 접근했어요. 둘째, 적극적인 기술 이전입니다. 우리는 핵심 기술은 절대 넘겨주지 않잖아요. 하지만 한국은 현지 생산까지 허용한다고 했어요. 셋째,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우리 무기의 70%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사우디를 다시 끌어올 방법이 있을까? 국방부 정책 담당자가 말했어요. 가격 할인을 제안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 승인이 필요하죠. 기술 이전도, 글쎄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에요. 사우디가 원하는 건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그들의 근본적인 욕구는 해결되지 않아요. 오후 2시, 더욱 긴급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UAE와 카타르에서도 한국 방산업체들과 접촉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 효과가 확산되고 있어요. 부차관보가 물었어요. 한국이 동시에 여러 나라와 거래할 수 있을까? 생산 능력이 충분한가? 저는 한국 방산업체들의 생산 능력을 분석해봤어요. H그룹 디펜스는 연간 K9 자주포 100대 정도 생산 가능합니다. H로템도 K2 전차를 연간 50대 정도 만들 수 있고요. LX1의 천궁2도 충분한 생산 여력이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들은 생산 라인 확장에도 적극적이에요. 특히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 이후 생산 능력을 크게 늘렸거든요. 그때 누군가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뭘까? 단순히 돈 때문인가? 저는 한국의 전략을 분석해봤어요. 한국은 방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있어요. 조선업, 자동차업에 이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요.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 무기 수요가 급증했죠. 한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중동은 가장 매력적인 시장 중 하나고요. 오후 4시,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가안보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거였어요. 대통령께서 직접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중동에서의 우리 영향력 약화를 우려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급하게 브리핑 자료를 준비했어요. 한국의 중동 진출이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요.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를 정리해봤어요. 첫째, 중동에서의 미국 무기 시장 점유율 하락. 둘째, 동맹국들의 미국 의존도 감소. 셋째, 중동 지역에서의 미국 영향력 약화. 넷째, 다른 지역으로의 파급 효과. 하지만 가장 심각한 건 따로 있었어요. 한국이 단순한 무기 공급업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종합적인 안보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어요. 무기 판매,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유지 보수까지. 심지어 군사훈련과 작전 협력까지 포함해서요. 오후 6시, 마지막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 문제가 아니라는 걸. 한국이 중동에서 새로운 안보 축을 만들려고 한다는 걸. 미국 중심의 중동 안보 체제에 도전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그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어요. 과연 우리는 이 도전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저는 그렇게 자문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한국이라는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 중동 지정학의 변화, 미국 패권에 대한 새로운 도전. 모든 게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긴급 소집된 중동 정책 조정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국무부 주도로 열린 회의였어요. 외교 채널을 통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사우디 측과 긴급 외교 채널을 가동했습니다. 중동 담당 차관보가 보고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어떤 반응이었나?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는 입장이었어요. 사우디 외무장관이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차관보가 통화 내용을 전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한 국가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안보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다고요.
특히 정치적 조건 없는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건을 완화하면 어떨까? 누군가 제안했어요.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을 줄이고. 하지만 차관보가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합니다. 의회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사우디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거든요. 오후 2시,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사우디뿐만 아니라 UAE도 한국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는 거였어요. UAE가 천궁2 미사일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패트리어트를 대체할 목적인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UAE는 우리의 가장 신뢰할 만한 중동 파트너 중 하나였거든요. UAE까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지? 그들도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싶어 한다는 뜻인가? 차관보가 설명했어요. UAE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이들은 이란과의 긴장 완화를 추구하고 있어요. 미국의 강경 노선과는 다른 길을 가려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파트너를 원하는 것 같아요. 오후 4시, 카타르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카타르가 K9 자주포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2022 월드컵 보안을 위해 도입한 터키의 무기가 좋은 평가를 받았대요. 그래서 한국 무기에도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개별 국가의 결정이 아니었어요. 중동 전체에서 일어나는 구조적 변화였죠. 패턴이 보입니다. 저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건 전략적 자율성이에요. 미국의 정치적 조건이나 압박 없이 필요한 무기를 구매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한국은 그런 요구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파트너죠. 오후 6시, 백악관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사우디 국왕과 통화를 시도하겠다는 거였어요. 최고 레벨에서 직접 설득해보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이미 사우디는 결정을 내린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무기 구매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사우디가 추구하는 건 구조적 변화였으니까요. 저녁 8시, 예상대로 대통령 통화는 선거 없이 끝났습니다. 사우디 국왕이 매우 정중하지만 단호했다고 합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기존 파트너십과 별개의 문제라고 했어요. 미국과의 관계는 유지하되 공급원을 다변화하겠다는 입장이었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사우디가 우리를 완전히 배제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하지만 독점적 지위는 포기하라는 거였어요. 이제 한국과 경쟁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오후 10시, 마지막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만과 바레인에서도 한국 방산업체들과 접촉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걸프협력회의 GCC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단적으로 공급원 다변화를 추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날 밤긴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중동에서 미국 영향력의 구조적 변화였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랬어요. 첫째, 중동 국가들이 미국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둘째, 한국이 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셋째,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다. 넷째, 미국의 전통적 중동 정책에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의 중동 진출은 단순한 경제적 기회 추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 중심의 중동 질서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정치적 조건 없는 파트너십, 기술 이전을 통한 현지화,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 이런 접근법이 중동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중동에서의 영향력 약화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어요.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다는 걸. 미국이 더 이상 중동에서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걸. 한국이라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했고, 이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게임하고 있었어요. 과연 미국은 이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펜타곤. 저는 오전 회의를 마치고 책상으로 돌아왔는데, 긴급 상황 보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동료 분석관이 급하게 달려와서 말했어요. 뭔 일이야? 한국 방산업체들이 언론의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심상치 않다고 느꼈어요. 보통 이런 민감한 거래는 조용히 진행되는데 공개적으로 나선다는 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뭘 발표했어? H그룹 관계자가 사우디와 방산 협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어요. LX1도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했고요.
오후 3시 더욱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공식 언급한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와 방산 분야 협력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K방산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력을 추진 중입니다. 저는 한국의 전략을 읽을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거였죠. 공개적으로 미국과 경쟁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오후 4시 사우디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사우디 국영통신이 짧은 성명을 발표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방 분야에서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환영합니다. 한국은 기술력과 신뢰성을 갖춘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공식적이고 외교적인 표현이었지만 의미는 명확했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거였죠. 오후 5시 우리 내부는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이제 숨길 수도 없게 됐네. 상관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국이 공개적으로 도전장을 내민 거야. 그럼 우리도 대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동료가 물었어요. 문제는 뭘로 대응하느냐는 거지. 저는 지난 며칠간 분석한 내용을 다시 정리했어요. 한국이 제시한 조건들을 우리가 따라할 수 있을까? 정치적 조건 없는 거래? 불가능했어요. 의회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거였거든요. 적극적인 기술 이전? 이것도 어려웠어요. 핵심 기술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클 테니까요. 경쟁력 있는 가격? 우리 방산업체들의 고비용 구조상 한계가 있었어요. 오후 6시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터키 방산업체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과 터키는 이미 방산 협력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중동 시장에서도 협력할 여지가 충분하다. 이건 예상 못한 변수였어요. 한국이 터키와 연합해서 중동 시장에 진출하려는 건가? 나토 회원국인 터키가 한국과 손잡는다면 우리로서는 더욱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었어요. 오후 7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의 측근이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말이 전해졌어요. 왕세자께서는 한국 방산업체들의 혁신적 접근법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다. 기술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파트너십에 대한 철학이 인상적이었다. 파트너십에 대한 철학이라는 표현이 핵심이었어요. 이건 우리의 일방적이고 조건부적인 접근법과 대비되는 메시지였죠. 오후 8시 국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국무장관이 사우디 외무장관과 통화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직접 논의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사우디는 이미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을 공개적으로 알린 상태였거든요. 오후 9시 하루를 마무리하며 들어온 마지막 정보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UAE와 카타르에서도 한국 방산업체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걸프 국가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사우디가 문을 열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그날 밤 긴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한국의 중동 방산 진출과 미국의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랬어요. 한국이 더 이상 조용한 협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미국과 경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이는 중동 방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특히 사우디의 공개적 지지는 다른 걸프 국가들에게 신호가 될 것입니다. 미국 독점 체제에 균열이 생기고 있어요.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썼어요. 이제 미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기존 방식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할 것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게임의 룰이 바뀌었고 한국이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어요. 내일부터는 완전히 다른 중동이 될 거라는 걸. 미국이 더 이상 유일한 선택지가 아닌 중동 말이에요. 과연 미국은 이 도전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펜타곤.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나고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휴 동안에도 중동 상황 분석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책상에 쌓인 보고서들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일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전환점이었는지를. 연휴 동안 추가 정보 들어온 거 있나? 동료에게 물었어요. 사우디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가 신중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사우디 국방부 대변인 발표 내용.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방 분야, 공급원 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 기술 협력과
상호 발전 방안을 지속 논의할 예정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외교적 수사였지만 의미는 명확했어요. 한국을 공식 파트너 후보로 인정한다는 거였죠. 오전 11시 더욱 구체적인 후속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이 사우디 측에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었어요. H그룹의 K9 자주포, H로템의 K2 전차, LX1의 천궁2 각각에 대한 상세한 기술 자료와 협력 방안이 포함됐다고 했어요.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정되나? 제가 물었어요.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수십억 달러 규모로 보고 있어요. 다만 이건 장기간에 걸친 단계별 도입 계획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접근이었어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는 건 불가능하니까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거였죠. 정오 12시 더욱 주목할 만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UAE에서도 한국 방산업체들과 접촉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히 천궁2 미사일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어요. UAE까지. 진짜 도미노 효과가 시작되는 건가? 동료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우디가 움직이면 다른 걸프 국가들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오후 2시 국무부에서 상황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중동 담당 차관보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미국은 동맹국들의 방산 협력 다변화를 이해합니다. 다만 기존 파트너십의 중요성도 계속 강조할 것입니다. 외교적 표현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실을 인정한다는 의미였어요. 더 이상 독점적 지위를 고집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인 거죠. 오후 4시 가장 인상적인 분석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중동 전문가들의 평가였어요. 한국의 접근법이 현재 중동 국가들의 니즈에 정확히 부합한다.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고 정치적 조건을 달지 않는 점이 매력적이다. 특히 사우디 비전 2030과 같은 현지화 정책에 도움이 된다. 저는 이 분석에 크게 공감했어요. 한국이 성공한 이유를 정확히 짚어낸 거였거든요. 오후 6시 하루를 마무리하며 지난 일주일의 의미를 되새겨봤어요. 11월 17일 빈 살만 왕세자의 전격 방한. 그 하루 동안 한국 방산업체들을 직접 본 것이 모든 걸 바꿔놨어요. 왕세자가 한국 무기의 실물을 보고 느낀 것. 기술력뿐만 아니라 협력에 대한 철학까지. 그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 일주일간 벌어진 일들. 한국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 사우디의 공개적인 관심 표명, 다른 걸프 국가들의 움직임. 모든 게 빠르게 연결되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어요. 저는 그날 밤 최종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방산의 중동 진출과 지역 안보 환경 변화였어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중동 국가들의 전략적 자율성 추구. 더 이상 한 국가에만 의존하지 않으려는 명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로 보입니다. 둘째, 한국의 차별화된 접근법.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고 상호 발전을 추구하는 철학. 정치적 조건 없는 순수한 비즈니스 파트너십. 이런 접근이 중동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셋째, 미국의 대응 방향. 기존의 독점적 지위 유지는 더 이상 어렵습니다. 경쟁을 통한 상생 관계로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의 중동 진출은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국제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는 향후 글로벌 방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으로서는 이를 위협이 아닌 기회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건전한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2022년 11월 25일 밤 10시. 저는 펜타곤 사무실에서 워싱턴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은 우리 관심사의 변두리에 있었어요. 아시아의 신흥 방산국 정도로 여겨졌죠.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랐어요. 중동에서 미국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받았어요. 빈 살만 왕세자의 방안. 그 하루가 만들어낸 변화. 한국 방산업체들의 준비된 대응. 그리고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 모든 게 빠르게 연결되면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어요. 정말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다.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앞으로 몇 년간 이 협력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다른 중동 국가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지, 모든 게 지켜봐야 할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2022년 11월 17일,
그 하루가 중동 방산업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것.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파트너십에 대한 새로운 철학이었죠. 함께 성장하겠다는 의지였어요. 그리고 그 철학이 중동 최강국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어요. 더 이상 독점이 아닌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시대. 한국이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K방산의 성공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다음에 어떤 K산업의 성공담을 들려드릴지 알려주세요. 구독자 여러분이 있어야 더 많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